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서양 사상사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현대 철학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철학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겔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헤겔 철학이 추구했던 합리성, 이성을 이 실존주의자들이 따르게 될지, 아니면 그 헤겔 철학이 추구했던 바를 비판했던 그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뒤를 잇게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할 이 현대 철학 중에서도 실존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여러 시대적인 배경이 있겠죠. 거기에는 가장 주요하게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존재합니다. 자, 그 전쟁에 대해서 우선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음 그림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오토 딕스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진 출전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 전쟁에 출전하면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들고 갔다고 하는데요. 하나가 니체의 책,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책. 사실 니체의 철학대로 보자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그렇게 자진 전쟁에 참여해서 목격한 모습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토 딕스는 이렇게 그렸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그렇네요. 이 사람의 모습이 전쟁에 출전하고 있는 병사, 동료 군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그 눈동자와 입 모습 속에서 나타나죠. 그 손에서도 그 고통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부상을 당했거나 혹은 굉장히 놀랐거나 혹은 심각하게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만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박하고 생사가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인종학살. 유대인을 가스 실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실험실에 놓여진 상태고요. 거기에 군인들이 있죠. 이런 유대인의 인종학살을 통해서 인간들은 뭘 느끼게 될까요? 이 인간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고 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인간성이 한꺼번에 함몰되는 모습. 이걸 통해서 인간들은 아마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오토 딕스의 생각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전쟁이 끝난 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 굉장히 심플하게 그려지고 있지만요. 부상을 당한 그 군인의 모습이나 뒤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모습도요. 표정이 거의 없이 암울한 느낌이에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역시도 뭔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전혀 밝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끝난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오토 딕스는 전쟁 상황 중에 이런 참혹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이 그림상에 보면요. 이렇게 붉게 나타난 색채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전쟁, 거기에서 일어난 부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음에까지 이르르는 그 참혹한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판단이 역시나 맞구나. 이게 손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이렇게 마스크를 쓴 군인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어요. 이 네 컷의 그림을 통해서 오토 딕스가 경험한 전쟁, 또 우리는 그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 전쟁은 인간성을 떨어뜨리고 또 그 인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인간 존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신뢰에 대해서도 떨어뜨리게 만들고 더군다나 이런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므로써 인간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현대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전쟁으로 인한 폐해,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시켜온 과학, 그것에 대한 신뢰와 낙관론이 지배했던 시대 이후에 오히려 그 과학기술이 인간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반성적인 사고,
또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대중들이 주체성이 상실하고 있다라는 반성적인 사고들이 이 그 배경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사고 능력,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 세계 본질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된 세계는 질적으로 발전되어 간다라는 것보다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고통, 절망, 불안, 때로는 죽음의 문제까지 직면한 다소 어두운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존주의의 고민과 해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으로 함께 넘어갈까요? 이 그림 한번 보면요. 이건 영화 속의 한 컷이고요. 자, 이 영화 속에 있는 그림을 또 확대해 본 그림입니다. 먼저 영화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 영화는요, 순수의 시대라는 제목의 영화이고요. 여기에 등장한 엘렌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뉴욕의 상류층 사회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뉴욕의 상류층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고고한 보수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했던 엘렌이라는 여성은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정식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그 엘렌의 모습에 차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영화 내용이고요. 그 엘렌의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런 상류층 가정의 아름다운 그런 장식품들, 인테리어 이런 것들만으로도요, 눈을 굉장히 호강시켜 주는데 소품들, 인테리어된 그 건축물의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사용된 소품 그림들만으로도요, 그 인물의 성격, 그 작품의 그 장면의 느낌 등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엘렌의 뒤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 보수적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선택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그녀의 뒤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페르난트 크노프의 그림인데요. 여기에 오이디푸스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스핑크스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기괴하죠. 이 스핑크스는요, 그 스핑크스의 몸을 하고는 있지만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핑크스의 표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자, 한번 볼까요? 굉장히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오이디푸스와 탁 얼굴을 마주대고 있죠. 어떻게 이런 느낌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이 작가 페르난트 크노프는요, 자신의 그림 안에 여동생을 상당히 많이 그려 넣었는데요. 그 여동생 얼굴이 바로 이 스핑크스 얼굴입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들을 합니다. 이 그림은 이 작가의 자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혹은 그녀의 여동생에 대한 동경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한 이 엘렌이라는 인물의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 또 그것을 대변하는 듯한 그 그림 속에는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인간들의 자의식, 또 그 자의식이 표현된 또 다른 모습들을 이 그림 속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 그 속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고민, 그의 의식은 단순히 합리성이나 이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존주의자들도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을 함께 볼까요? 자, 이 그림은요, 푸셀리의 악몽, 나이트메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우선 이 그림을 탁 보면 이 세 가지의 이 모습이 상당히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 느낌을 주는데요. 이 그림이 당시에 발표됐을 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우선 이 그림 속에서 눈에 띄는 거는요. 이 흰 옷을 입은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이죠. 흰 옷은 순결의 상징이에요. 자, 이 여인이 흰 옷을 입고 누워 있고요. 그 위에 약간 괴물 같은 기괴스러운 원숭이 같은 동물이 탁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 커튼 뒤쪽으로 보면 말이 보이는데요. 이 말이 흰색 눈동자를 탁 부릅뜨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동물들이나 이 여성의 포즈 등을 보고서 이렇게 성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그림의 작가 푸셀리에게는 결혼하고 싶은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 부모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헤어지게 됐죠. 이 그림 안에 그 헤어진 여성을 그려넣은 거죠.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 이후에 아픔이나 고통을 악몽이라는 주제로 그려넣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 그림 안에 있는 여성의 보이지 않는 욕구와 욕망을 그려넣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서양 철학의 주류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말했었던 헤겔의 철학과 같이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능력, 그걸 바탕으로 관념론적인 시각으로 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 세계는 좀 더 질적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라는 시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서양 철학에서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면요. 이제 현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들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이 모두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됨으로써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혹은 극단적으로는 죽음의 문제까지 생각하면서 그러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 시각에 바로 실존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자,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석하려는 그 철학자 중에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동상인데요. 이 사람 이름은 키르케고르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출생했는데요. 이 사람의 그 집안은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집안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상당히 가난했었는데 자신의 가난을 상당히 탓하면서 이 신이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는가, 신까지 원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조차도 신이 나를 벌 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약간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런 그의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여러 남매를 낳는데요. 모두 다 죽고 이 키르케고르와 그의 형 둘만이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키르케고르의 형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는요. 결혼 전에 아기를 갖는 것이 금기시 되었던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더군다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저지른 자손이 자기고 그러한 자기와 결혼하게 될 그 누군가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레이나 올센이라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녀와 파혼합니다. 파혼하고 독일로 가서 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헤겔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강의를 하고 있었던 쉘링이라는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의 철학에 대해서, 헤겔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인간의 구체적인 문제, 인간적인 구체적인 삶의 고민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그 해석에는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의 장면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했죠. 자신의 이론을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신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아들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신을 저버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때요? 한쪽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죠? 자신의 아들을 눈을 가르고 눕혀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끝에 이 선택을 했을 때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키르케고르는 바로 이렇게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헤겔 철학과 같은 이성 중시의 철학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들만 하느라고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서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인간들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 고민들, 고민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는 객관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해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내가, 주체적인 나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문제를 지금까지의 해결 철학 혹은 이성중시 철학이 등한시해왔다라는 비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해결 철학과는 반대되는 비판적인 관점에 있다라는 게 해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림을 함께 볼까요? 이 그림은요, 그의 저서인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제목 자체가 약간 좀 어둡죠. 이 사람은 독일에 가서 그 철학 공부를 하고 다시 코펜하겐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42세에 단명을 했다고 해요.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저서들이 늦게 발견되고 더 많이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데 그의 저서 중에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는요. 인간들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절망은 자기 상실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서의 자기, 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있게 한 신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가 그의 이념 속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 그래서 인간들은 신 앞에 서는 단독자로서의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죠. 여기서의 신은 그가 말하는 종교적인 신이겠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살아가는 실존의 단계를 3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서 두 번째 단계인 윤리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 최종의 단계가 바로 신 앞에 선 단계, 종교적인 믿음을 갖는 단계, 그 신 앞에 서는 종교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을 최종의 3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실존을 하는 최종의 단계에서 실존주의자, 하지만 그는 유신론적인 관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그 유명한 말이 어떤 의미에서 나오게 됐는지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유명을 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해군 장교였고요. 어머니가 슈바이처의 사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 194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는데 그 상을 거부했대요. 이유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저항적인 그런 이성을 가진 저항적인 그런 실천인이라고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서는 또 자유로운 측면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샤르트르의 비교적 젊은 시절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둘은요, 계약 결혼을 하고요. 평생 지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습니다. 샤르트르의 삶을 보면 굉장한 이성적인 능력과 여러
그 출중한 지필 능력 등을 바탕으로 여러 행동들을 보이면서 자신의 철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지성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인다. 당시로 좀 파격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었겠죠. 그런 샤르트르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샤르트르가 말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샤르트르는요, 앞에서 말한 키르케고르와는 달리 신이 없다라고 보는 무신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 존재와 그 존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인간들의 존재는 다른 사물들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사물들은 애초에 어떤 목표나 계획을 갖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나 계획을 갖고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선 이 세상에 내던져집니다. 내던져진 다음 그 삶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주체적인 선택,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다른 사물들과 다른 특성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존이 수행할 본질보다 앞선다. 실존한 다음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인간을 사물과 또 다른 특성으로 설명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물들은요, 자기의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컴퓨터, 제 앞에 있는 책상,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대상화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자기의식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따로 떼어서 대상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대자존재라고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특성, 자신의 생각 등을 끄집어내서 대상화시켜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 그림들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리 이 얼굴 본 적이 있죠? 라파엘로의 자화상이었어요. 아테네 학당을 그 그린 모습 속에서도 보였고, 라파엘로의 섬세하고 뭔가 지그시 바라보는 그 눈빛이 인상적인 자화상이었고요.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색감도 굉장히 좋고요. 이 붓터치도 특이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그림을 종종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유명한 그림 여러분들 종종 봤을 거예요. 이 세 번째 그림은요. 동양의 자화상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윤두서 상입니다. 이 그림도 보면요. 이 눈썹이나 눈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데 자신의 모습을 그렸으니까 그런 자신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려내고 있고 자신에 대한 수염도 한 올 한 올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이 자화상들을 보면 다 어떤 특성이라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들, 가치관들, 철학들을 대상화시켜서 그 표정 속에, 그 포즈 안에 담아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대상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샤르트르의 설명이 와 닿습니다. 이 자화상의 얘기가 나와서요. 저는 무엇보다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프리다 칼로라는 인물입니다. 여성 작가인데요. 우선 이쪽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 한 여성이 굉장히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긴 했대요. 하지만 굉장히 귀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똑똑하고 아름답게 자라난 그런 소녀였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요. 척추와 골반을 아주 심하게 다쳐서 거기에 철심을 박아놓은 모습이에요. 그 사고 이후에 계속 재수술을 하게 되고 그 재수술 이후에도 매일매일 고통 없이 산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 때문에 이 프리다 칼로라는 여성은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녀의 침대에다가 전신 거울을 달아주고요. 누워서 그릴 수 있는 이젤을 달아줬대요. 그때부터 이 프리다 칼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그림?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그렇게 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녀의 평생을 따라다녔던 그 신체적인 고통, 그런 것들을 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눈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자신의 특성을 대상화시켜서 그려냈어요. 그 옆에 있는 그림에는요, 그녀의 가치관이나 그녀의 지향점이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는요, 이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그 이마 부분에 한 남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남자가 바로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에요. 21살 연상인데 이 남자와 결혼을 한 이유가요. 이 프리다 칼로가 이렇게 자신의 그림, 자화상을 비롯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을 평가받고 싶었는데요. 이 유명한 이 화가를 만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평가도 받고 대화를 하면서 애정까지 생기게 되고 결국은 둘이 결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성이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해서 프리다 칼로를 굉장히 괴롭게 한 것 같아요. 또 심하게는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과도 문제가 생겨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다 칼로가 말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세 가지. 이 남편과 사는 것,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 혁명가가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만큼 자신에게 동반자이기도 했지만 지독한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는 집착까지도 이 눈물을 떨구고 있는 그녀의 얼굴,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한 사람의 얼굴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샤르트르가 말하는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던져져서 자신의 본질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책임진다. 그리고 그런 인간 존재는 자신의 특성을 대상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라는 것,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이 실존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능력만으로 어떤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인간들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능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1강부터 9강까지 만나온 여러 철학자들이나 사상들이 그 해답들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먼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의 하나의 해답, 하나의 길, 하나의 힌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강에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더 많이 고민하는 인간의 삶에 좀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정의롭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